손주 녀석의 첫 돌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매달고 눈이 부시게 빛을 쏟아냈고 하얀 천으로 덮인 둥근 테이블마다 화려한 꽃 장식이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며느리 이시연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어요. 평범한 돌잔치가 아니라 무슨 기업 회장님 취임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요란법석을 떨어놨더군요. 저는 이런 과한 허례허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뿐인 아들 인우의 첫 아이, 제 첫 손주의 날이니 굳이 싫은 소리를 보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죠. 어머님 축하드려요. 손주가 정말 인형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아이는 정말 인형처럼 예뻤어요.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새하얀 뺨, 짙은 쌍꺼풀이 선명한 커다란 눈, 오뚝하게 솟은 콧날까지 흠잡을 데 없이 예쁜 아기였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낯선 얼굴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인 시연을 닮지도 아빠인 인우를 닮지도 않았어요. 무쌍꺼풀에 동글동글한 얼굴,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죠. 하다못해 날카로운 눈매와 갸름한 얼굴형을 가진 사돈댁 식구들과도 닮은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인우는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며느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바빴어요. 제 아들이지만 저렇게 주대없이 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돌잡이 순서가 되어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로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사회자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죠.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한편에 잘 짜인 연극처럼 보였어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망설임 없이 청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섬뜩한 위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렇게 짙은 쌍꺼풀과 오뚝한 코는 동양인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서구적인 이목구비였어요. 마치 잘 만들어진 혼혈 인형을 보는 듯한 느낌. 아기 얼굴은 수시로 변한다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연회장 전체를 희뿌옇게 채우는 것만 같았어요. 행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먼 친척 어른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분은 단상 쪽을 가리키며 인자하게 웃었죠. 미선아, 손주가 아주 똘똘하게 생겼다. 근데 신기하네. 아빠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고 어쩜 저렇게 엄마만 쏙 빼닮았을까? 악의 없는 그저 흘러가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며느리 시연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당황이나 불쾌함이 아닌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였습니다. 며느리는 곧 특유의 상냥한 가면을 다시 고쳐 쓰고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 대답했어요. 어머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유전자가 인우 씨 유전자보다 훨씬 우월하잖아요.
우리 아기가 인우 씨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호호. 순간 우리 테이블 주변으로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말투에 날카로운 가시가 너무도 많았어요. 남편을 그리고 그 남편의 가족인 저를 대놓고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친척 어른은 멋쩍게 웃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 인우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에이 시연아. 왜 그런 말을 해라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죠. 저 한심한 녀석?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내내 며느리의 그 우월한 유전자라는 말이 독처럼 귓가에 퍼졌습니다. 그래, 우월해서 좋겠구나. 너의 그 잘난 유전자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 다짐은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결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돌잔치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끝이 났습니다. 피곤에 절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쉴 새 없이 재생되었죠. 낯선 손주의 얼굴, 우월한 유전자를 운운하던 며느리의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무력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젊은 시절부터 아들 인우가 자라는 모든 순간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중에서도 인우의 갓난아기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을 펼쳤습니다. 통통한 볼, 작은 눈, 동그란 코. 누가 봐도 제 아들이고 제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인우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늘 돌잔치에서 찍은 손주 사진을 휴대폰으로 띄워 앨범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두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피부색, 눈 모양, 코의 높이, 얼굴형, 심지어 머리카락의 색깔까지 단 하나의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기 얼굴은 변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인종이 다르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결혼 전 며느리가 무심코 했던 말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유학 시절에 만났다는, 집안도 좋고 잘생겼다는 그 남자 사람 친구. 당시에는 그저 젊은 애들의 연애사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독 반짝이던 며느리의 눈빛, 그리고 인우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비밀스럽게 웃던 그 표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멋대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든 채로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웠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추악한 진실을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우리 가족을 이대로 거짓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보며 저는 차갑게 식은 머리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고 지독한 싸움의 서막이 바로 그날 새벽에 올랐던 겁니다. 밤을 꼬박 세우고 나니 머릿속이 되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낡은 앨범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을 들여다보며 가슴을 칠 필요는 없었어요. 제게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아들 녀석의 의중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라도 녀석 역시 저와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죠. 그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일부러 아들 회사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자 인우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저를 맞았죠. 어머니, 이 근처에는 어쩐 일이세요? 너 보러 왔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 시연이한테는 너가 잘 말하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알겠다며 회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마주 앉아 식사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죠. 녀석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빠가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이겠지요. 그 평온을 제 손으로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저몄지만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망가지는 법입니다. 인우야, 내 어머니, 아기는 잘 크지? 제 질문에 아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자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만 마주쳐도 방긋방긋 웃는데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이라니까요. 그래 예쁘지. 인형처럼 예쁘더구나. 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넌지시 말을 던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 보통 아기들은 아빠나 엄마를 조금씩은 닮기 마련인데 우리 손주는 너랑은 영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 표정은 실망이나 의심이 아니었어요. 귀찮음과 짜증이 역력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또 그 얘기세요? 돌잔치 때부터 왜 그러세요, 정말. 또 그 얘기라니. 엄마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니? 그저 신기해서 그렇다는 거지. 아기 얼굴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연이 닮았어도 크면서 저 닮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말 시연이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힘들게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위하는 마음보다 제 아내의 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에 우라가 치밀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시연이 들으라고 한 소리니?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그리고 서운하다니? 닮지 않았다는 게 뭐 그리 서운할 일이라고. 사실이 그렇지 않니? 너의 어릴 때 모습, 내 아버지 젊을 적 모습,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그 아이와 닮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더냐?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질문에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저 제 시선을 외면하며 물컵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시연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산후우울증 기미까지 보여서 저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산후우울증이라는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호텔 돌잔치를 기획하는 며느리가 산후우울증이라니요. 그것마저도 제 아들을 조종하기 위한 무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은 제 눈과 귀를 스스로 막아버린 장님이고 귀머거리였어요.
제 아내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위인이었죠. 알겠다. 그만하지. 밥이나 먹어라. 저는 그 말은 끝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몇 마디 더 말을 붙여왔지만 저는 단답으로만 대꾸했습니다. 신락 같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제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사실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 혼자 감당하고 저 혼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은 어느 날 시연이는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주 해맑은 얼굴로 제게 말했었죠. 어머님, 제게는 정말 친한 남자 사람 친구가 하나 있어요. 유학 시절에 만났는데 집안도 좋고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당시 저는 그래. 남자고 여자고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연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선물로 이걸 줬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파란색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테니스 팔찌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가격을 감히 짐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친구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하니? 이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 제 말에 시연이는 까르르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어머님. 저희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 집안이 워낙 부유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우 씨한테는 비밀이에요. 괜히 오해하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녀는 윙크까지 하며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자라도 되는 양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기만이었습니다. 어떤 미친 남자 사람 친구가 결혼하는 여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팔찌를 선물한단 말입니까? 그건 친구가 아니라 너는 내 여자라는 표식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주말, 저는 시연이에게 줄 예단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어 아들 집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우는 잠시 회사 일로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시연이 혼자 있었죠. 제가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을 때 시연이는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평소에 높고 까랑까랑한 톤이 아닌 아주 부드럽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그만해. 얼굴 빨개지잖아.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인우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으니 통화 상대는 인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알아, 안다니까. 하지만 우린 조심해야 해. 조금만 더 참아, 알았지? 조금만 더 참아.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때 문 밖에 기척을 느꼈는지 시연이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둘러댔죠. 아, 어머님. 유학 시절에 알던 후배가 곧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요. 이것저것 물어보느라.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웃으며 과일을 내밀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통화는 후배와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의 대화였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의심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있다던 동창 모임,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인우는 아내가 워낙 발이 넓고 능력이 좋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죠. 그저 심증뿐인 의심으로 아들의 결혼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모든 것을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이 끔찍한 현실이었고요. 버스에서 내린 저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근처 PC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컴퓨터를 쓰자니 왠지 찜찜했고 남편에게 들킬 위험도 있었으니까요. 어두컴컴하고 담배 냄새가 밴 PC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저는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몰래 유전자 검사하는 법, 검사 샘플 종류. 수많은 정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칫솔, 담배꽁초. 생각보다 방법은 다양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근이 있어야만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손톱은 다른 사람의 DNA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죠. 가장 좋은 것은 구강상 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칫솔이나 아기가 물고 빤 쪽쪽이가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여러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의 홈페이지를 꼼꼼히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검사 기간, 보안 유지, 샘플 채취 방법 안내까지.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업가처럼 신중하게 정보를 검토했어요. 한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출장 샘플 채취 서비스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모든 것은 제 손으로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야만 했어요. 몇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더니 눈이 뻑뻑하고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저는 그 전쟁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신뢰가 가는 기관을 하나 선택하고 그곳의 주소와 연락처를 수첩에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 목록도 적었죠. 소독된 면봉, 밀봉 가능한 작은 지퍼백 여러 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PC방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이제 계획은 세워졌고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시연, 너의 그 완벽한 거짓말을 내가 산산조각 내주마. 계획을 세운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들러 가장 좋은 한우 등심과 전복, 신선한 채소들을 한가득 샀어요. 그리고 약국에 들러 소독용 알코올과 멸균 면봉, 크기별로 된 작은 지퍼백들을 여러 개 구입했습니다. 약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집에 상비약으로 두려고요라며 무심하게 대꾸했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재우고 전복을 손질해 버터구이를 하고 여러 가지 나물들을 무쳤어요. 누가 보면 정말 며느리의 몸보신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의심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죠. 오후 2시쯤 저는 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가장 나른하고 졸릴 시간을 노린 것이었죠. 아가, 나다. 지금 뭐하고 있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 방금 아기 재웠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아기 보느라 고생이 많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내가 너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맛있는 거 잔뜩 했어. 지금 이눈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괜찮겠니? 제 말에 시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왜 또 오시나 하고 짜증을 내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맛있는 음식과 몸보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대놓고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 정말요? 뭘 이런 걸 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조심히 오세요. 마지못해 하는 대답이었지만 허락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래, 금방 갈게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물들을 점검했죠. 작은 지퍼백과 멸균 면봉 몇 개를 손수건에 감싸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아들 부부의 아파트는 언제 와도 낯선 기분이 들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내부는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시연이는 저를 현관에서 맞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별거 아니다. 너희들 먹는 게 부실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인우는 아직 퇴근 전이지? 네, 오늘은 좀 늦을 거래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오히려 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리바리 싸온 음식들을 주방 식탁 위에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이는 제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거렸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다. 넌 가서 좀 쉬어. 아기 보려면 체력이 중요해. 내가 다 정리해놓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거실 소파로 등 떠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어요. 욕실 문은 어디인지, 아기 방은 어디인지, 모든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그릇에 옮겨 담고 있을 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택배 올 게 없는데. 시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택배 기사와 몇 마디 말을 나누는 그 짧은 틈을 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제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곧장 안방에 딸린 욕실로 향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세면대 위에는 남편과 아내의 칫솔이 나란히 꽂혀 있었죠. 저는 인우가 쓰는 파란색 칫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재빨리 지퍼백을 꺼내 칫솔모 부분을 깊숙이 넣어 여러 번 문질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칫솔모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아 함께 넣었어요. 지퍼를 닫고 다시 핸드백에 넣기까지 아마 10초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저는 곧장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포근하게 꾸며진 방 한가운데에 놓인 아기 침대에는 손주 녀석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잠든 모습은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죠. 제 눈은 침대 옆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는 쪽쪽이를 향했습니다. 아이가 늘 물고 빠는 것이라 했으니 저것만큼 확실한 증거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새 지퍼백을 꺼내 쪽쪽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잠든 아이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뽑았어요. 아이가 순간 움찔했지만 다행히 깨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 아기 방을 빠져나오는 순간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거실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자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네. 어쩜 저렇게 예쁘게 잘까? 시연이는 제 손에 들린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안심하는 듯 했어요. 네. 요즘 순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와 남은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더 머물지 않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 음식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꼭 챙겨 먹어라.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저는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손에 쥔 핸드백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칫솔과 쪽쪽이가 아니었어요. 한 가정의 운명을 뒤흔들 폭탄이 들어 있었죠. 저는 차를 몰아 곧장 어제 수첩에 적어두었던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건물에 위치한 그곳은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내부는 병원처럼 차갑고 조용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전자 검사 문의하려고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저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직원은 제게 몇 가지 서류를 내밀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검사 절차, 비용, 소요기간.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지퍼백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검사가 가능한가요? 직원은 지퍼백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검사 의뢰인과 대상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할머니고 대상자는 아들과 손자입니다. 제 대답에 직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라고만 했죠. 저는 가명과 가짜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되니까요.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전화로 통보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센터를 나서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그 시간은 제게 지옥과도 같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었습니다. 검사를 의뢰하고 돌아온 후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온갖 생각들이 저를 덮쳐왔어요. 만약 내 예상이 틀렸다면 괜한 의심으로 아들 부부의 사이를 망가뜨린 의부증에 걸린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라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갓난아기의 그 낯선 얼굴, 우월한 유전자를 운운하던 며느리의 오만한 표정,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녀의 비밀스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제 의심이 망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예상이 맞았을 경우가 더 두려웠습니다. 내 아들 인우가 받게 될 상처, 산산조각날 가정, 그 모든 풍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죠. 잠을 자다가도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환청에 벌떡벌떡 깨기 일쑤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단 한시도 내려놓지 못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약속했던 일주일이 되던 날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제 애간장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을까요? 드디어 제 휴대폰 화면에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선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난번 그 직원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접수할 때 썼던 가명이었죠. 네, 맞습니다.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앞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잠시 서류를 뒤적이는 듯한 소리가 들린 후 직원은 아주 사무적인 톤으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하신 두 샘플 간의 부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은 0%입니다. 0%? 그 숫자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어와 뇌리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자세한 결과지는 요청하신 주소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럼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단조로운 신호음이 제 정신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죠. 손에서 힘이 풀리며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할 뿐이었죠. 내 아들이, 내 순하고 착한 아들이 저 간악한 여우 같은 계집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이 추악한 진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감정에 휩쓸려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슬픔을 억누르고 차갑게 이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전략과 계산이 필요한 전쟁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컵 들이켜고 나니 비로소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짜고짜 전화해서 내 아들이 아니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 충격을 녀석이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을 집으로 부른다. 둘째, 검사 결과지를 직접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한다. 셋째, 아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반발할 경우에 대비한 증거들을 준비한다. 넷째, 아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후 함께 며느리를 대면한다. 다섯째, 이혼 및 법적 절차를 준비한다. 저는 마치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모든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어떤 거짓말과 연기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지 눈에 선했어요. 그녀의 눈물과 애원, 혹은 적반하장 식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부터 단단히 무장해야 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니 어느덧 창밖은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갓난아기 시절 사진 몇 장과 돌잔치 때 찍은 손주의 독사진을 인화하기 위해 동네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두 아이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진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이미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를 차가운 결의가 단단하게 덮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을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 인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머니. 인우야.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혼자 집으로 좀 오너라. 네. 지금요? 저 아직 회사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너의 인생 전체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시연이에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늦는다고 둘러대고 조용히 혼자 오너라.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과 단호함을 느꼈는지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와 나란히 놓인 두 아이의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곧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올 아들은 자신의 발로 자신의 행복했던 세상이 무너지는 현장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왔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파멸이 아니었어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을 무너뜨리고 비록 폐허가 될지라도 진실의 땅 위에 다시 시작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 불어닥칠 폭풍을 기다리며 조용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각, 마침내 현관의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피곤에 절어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아들 인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의 고단함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호출에 대한 의아함과 약간의 짜증이 뒤섞여 있었죠. 제가 그토록 비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으니 회사에 무슨 큰일이라도 터졌거나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시길래 그렇게 급하게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목을 붙잡아 거실을 지나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싸늘한 침묵과 단호한 손길에서 아들은 무언가 자신이 예상했던 종류의 일이 아님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걱정의 빛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식탁에 다다르자 아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위에 놓인 세 장의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법률 서류처럼 보이는 빳빳한 통보서, 나머지 두 개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먼저 앉으며 턱짓으로 맞은편을 가리켰습니다. 제 평소답지 않은 행동에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통보서, 그 낯선 양식의 종이를 집어들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제목을 소리내어 읽는 그의 목소리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숙여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글자들을 훑쳤습니다. 의뢰인 정보, 검체 정보, 분석 방법.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지나 마침내 그의 시선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 부분, 검사 결론이라는 항목에 멎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제게까지 느껴졌어요.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종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0%. 그것은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토해내는 것에 가까웠죠. 다음 순간 아들은 통보서를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듯한 분노의 포효였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랑 시연이 우리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하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아들한테 들이미는 거냐고요. 그는 분노에 이성을 잃고 씩씩거렸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가실 정도로 하얗게 질렸지만 눈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그래 해라. 경찰에 신고하려거든 얼마든지 해. 그러면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겠지.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 태연한 반응에 아들은 오히려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애쓰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가 내린 결론은 제가 아내를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이었겠죠.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니, 시연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집딸이라서 괜히 자격지심 느끼고 똑 부러지게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 꼽게 보셨잖아요. 인우, 너는 마마보이라서 저런 드센 여자한테 휘둘릴 거라고 제가 뒤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해요. 이 녀석은 과거의 일까지 들먹이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시기나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 교활한 여자에게 잡아먹힐 것을 예감한 어미의 본능적인 경고였어요. 그래, 다 맞다. 난 네 아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너도 인정해야지. 그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내 아버지한테 보였던 그 오만한 태도를 마치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눈빛을 너는 사랑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겠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보였다. 그건 시연이가 솔직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당당한 여자라고요. 어머니처럼 평생 참고 숨기면서 사는 구시대적인 분이라 이해를 못 하시는 거겠죠. 구시대적이라.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나는 구시대적인 사람이라서 남의 가정을 깨려고 이런 서류까지 위조할 만큼 간이 크지 못하다. 그러니 이제 그만 소리 지르고 이성을 찾아라, 박인우. 그리고 저 사진들을 똑바로 봐. 저는 다시 한번 인우의 백일 사진과 손주의 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정말 너와 네 아들로 보이니? 눈, 코, 입, 얼굴형, 하다못해 피부색까지. 어느 한 군데라도 네 핏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말이다. 사랑에 눈이 멀어도 이건 보일 텐데. 넌 장님이 아니잖니. 제 끈질긴 설득에 아들은 마지못해 다시 한번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주 오랫동안 두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 혼란과 의심이 스며들었죠.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시연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인우야? 저는 기억의 서랍을 열어 그가 애써 외면했던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결혼 전에 시연이가 자랑하던 그 남자 사람 친구 기억나지? 스탠퍼드에서 만났다는 샌프란시스코 IT 기업 아들이라는 최민준. 그 친구가 결혼 선물로 줬다던 다이아 팔찌. 너는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니? 네 월급으로는 10년을 모아도 사기 힘든 그 팔찌를 다른 남자가 네 아내가 될 여자에게 선물했는데도 그저 쿨한 친구 사이라고 내 아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 그건 시연이가 워낙 발이 넓고 인기가 많아서. 인기가 많은 것과 다른 남자의 정부 노릇을 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럼 이건 어떠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연이가 주말에 갑자기 대학 동창 상가에 가야 한다고, 그것도 부산에서 열린다고 밤늦게 나갔던 날 기억나니? 넌 그때 아무 의심도 안 했어? 어떤 대학 동창이 주말 밤에, 그것도 다른 도시에서 상을 당했는데 남편도 아닌 아내 친구 혼자 달려간단 말이냐? 내가 나중에 그 동창이라는 사람 이름을 물어보니 내 아내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어. 넌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 제 구체적인 증언에 아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었겠죠. 생각해봐, 인우야. 시도 때도 없이 있던 동창 모임과 계모임. 갑자기 잡혔다던 해외 출장. 그때마다 내 아내는 늘 혼자였어. 너를 단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데려간 적이 있니? 아니, 하다못해 사진 한 장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느냐는 말이다. 넌 그저 내 아내가 사회생활 잘하는 유능한 여자라고 자랑스러워했겠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여자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있어? 제 질문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음을, 그 자신이 그 성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전부 다. 그의 중얼거림은 이제 저를 향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세뇌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은 결국 이 어미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인우야, 엄마도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괜한 의심으로 너희를 괴롭힌 못된 시어머니였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하지만 어쩌겠니? 이게 현실인 것을.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다. 더 늦기 전에, 내 인생 전부를 그 여자에게 저당 잡히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았을 때 마침내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아들이 제 앞에서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던지고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에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말없이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은 이윽고 지친 듯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보았죠. 텅 비어 있던 그의 눈에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자의 냉혹한 결이었습니다. 가야겠어요. 아들은 쉰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 입으로 직접 물어보고 그 여자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요. 순진하고 유약했던 제 아들은 그날 밤 제 품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온 새로운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오열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타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고 그저 두 손으로 감싸쥐고만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텅 빈 얼굴 위로 아지랑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아마 수만 개의 파편으로 조각난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꿰어 맞추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프러포즈, 결혼식장에서의 맹세,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던 감격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그의 이성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따금씩 그가 얕은 신음을 흘리거나 주먹을 꽉 쥐었다 펴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기댈 곳을 완전히 잃어버릴 테니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인우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빛을 띠고 있었죠. 그것은 혼란이 아닌 명료한 분노와 냉정한 결이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가서 끝을 봐야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야겠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당장이라도 전쟁터로 달려나갈 듯한 비장함이 느껴졌죠. 그는 외투를 챙겨 입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래, 가야지. 당연히 가서 끝을 봐야지. 하지만 혼자는 안 된다. 아들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저와 그 여자 둘이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어머니까지 나서서 진흙탕 싸움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어머니에게 온전히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인우야. 정신 차려. 저는 그의 양팔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넌 지금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제대로 마주한 거야. 그 여자는 보통의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혼자 가서 진실을 따져 물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나올 것 같니? 처음에는 눈물로 호소하며 너의 동정심을 자극하겠지. 너는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그 말에
또 흔들릴지도 몰라. 그게 통하지 않으면 아이를 방패 삼아 너를 협박할 거다.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셈이냐면서 너를 죄인으로 몰아가겠지. 그것도 안 되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너와 너희 집안은 뭐가 되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해. 지금 너는 그 모든 계략에 맞서 싸울 만큼 냉정한 상태가 아니야. 제 구체적인 분석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그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이겠죠. 이 싸움은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그 여자는 우리 가족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한 거야. 그러니 이 어미도 참전할 자격이 충분해. 너가 선봉에 서서 적의 목을 겨눠라. 나는 내 등 뒤에서, 옆에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테니. 그러니 제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제 단호한 말투에 아들은 결국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는 무너질 듯 위태로운 표정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가주세요.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그 여자는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들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고 아들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향하는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만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고 저 역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심하게 차 안을 스쳤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기는 것은 무의미했죠. 확신한 건 얼마 안 됐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어.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증이 없었으니까. 내 심증만으로 내 가정을 깰 수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너가 너무 행복해 보였으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내가 괜한 의심으로 그 행복을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매일 밤 고민했다. 결국 내 선택이 틀렸던 게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들아. 제 사과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시연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을 만난 게 자기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그 말도 그 표정도 전부 다 거짓이었네요. 그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고 있을 테니까요. 마침내 차가 목적지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운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아들에게 행복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이 문을 나설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는 집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하지만 오늘 그는 그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인우야.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는 절대 울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라.
우리는 피해자야.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고 저 여자의 거짓을 심판하러 온 거다. 알겠지? 제 말에 아들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의 아들과 그 아들의 등 뒤에서 더 차갑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저. 우리는 마치 피해 복수를 앞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제 심장 박동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적진이 되어버린 복도를 지나 가장 끝에 위치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평화로운 저녁의 정적을 깨뜨리는 그 벨소리가 이 길고 추악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맑고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현관문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고급스러운 실내복 차림의 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평소 인우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으니까요. 문틈으로 우리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제 얼굴을 보고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그녀의 미간을 스치고 지나갔죠. 인우 씨, 이 시간에 회사에서 온다더니 어쩐 일이야. 그리고 어머님까지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녀를 밀치듯 지나쳐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저 역시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죠. 시연은 우리의 갑작스럽고 무례한 행동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래 정말.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요?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해 보려 애쓰며 평소처럼 상냥한 아내이자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거실로 향하더니 시연이가 아끼는 수입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 품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3개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장이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시연의 발치 앞에 떨어졌습니다. 읽어봐. 아들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시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그녀가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연기력이 발동하는 순간이었죠. 이게 뭔데 그래, 인우 씨. 나한테 화난 일 있어? 갑자기 왜 이래, 사람 무섭게.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고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똑바로 읽어보라고 했어.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란 말이야. 아들의 단호한 명령에 시연은 그제야 서류를 자세히 읽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머물렀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더 격렬하게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서류를 구겨쥐며 제게로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도 미우셨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걸 위조해서 사람을 모함할 수가 있으세요? 이건 엄연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녀는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들에게 매달렸죠. 인호 씨, 당신 정말 이종이 쪼가리 하나를 믿는 거야? 당신 아내인 나를 못 믿는 거냐고. 이건 다 어머님의 계략이야. 당신이 나한테 푹 빠져서 당신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듣는 것 같으니까 질투나서 이러시는 거라고.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머님 말씀에 노란하지 마. 그녀는 아들을 저와 이간질시키기 위해 과거의 사실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저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갔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당신은 모르지? 근본 없는 집안 것이라면서 얼마나 무시하셨는데 당신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뒤에서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셨단 말이야. 나 너무 억울해서 못 살아, 정말. 그녀의 처절한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며 잠시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바로 그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이상 그녀의 거짓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가, 연기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 눈물도 좀 닦고 너가 오스카 여우주연상은 못하겠구나. 관객이 너무 없어서 말이다. 제 싸늘한 조롱에 시연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는 도끼 오른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죠. 뭐라고요, 지금? 그럼 너가 억울하다니 내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마. 너가 대답을 제대로 하는지 보고 이게 정말 내 계략인지 아닌지 우리 아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꾸나. 저는 그녀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다. 너가 스탠퍼드에서 만났다고 했던 그 잘난 최민준 씨,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IT 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던 그분 말이다. 그분이 내 결혼 선물이라며 줬던 까르띠에 다이아 팔찌,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니? 제가 구체적인 학교 이름과 기업, 팔찌 브랜드까지 정확히 언급하자 시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대답만 하렴. 그 팔찌, 정말 순수한 우정의 선물이었니? 아니면 유부녀가 될 너를 향한 그의 마지막 미련이었을까? 혹은 넌 영원히 내 것이라는 족쇄 같은 거였을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친구 사이라니까요. 그래, 좋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작년 가을이었지. 내 외할머니 제사라고 친정에 다녀온다면서 2박 3일 동안 집을 비웠던 날. 기억나니? 내가 나중에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친정 어머니와 통화할 일이 있어 안부를 여쭈었더니 그날은 제사가 아니라던데. 오히려 너가 친구들과 호캉스 간다고 했다면서? 어느 쪽이 진짜니, 아가? 내 외할머니 제사였니? 아니면 친구들과의 호캉스였니? 그것도 아니면 최민준 씨와 함께 보낸 밀월 여행이었을까? 제 집요한 추궁에 시연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다. 이 모든 것이 내 오해고 계략이라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나와 너 그리고 인우와 저 방에 있는 아이까지.
다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받자.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말이다. 만약 거기서도 내 말이 틀렸다고 나온다면 내가 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마. 어떠니? 지금 바로 갈까? 병원에 가자는 제 말에 시연의 마지막 방어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며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거짓이 들통난 사기꾼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인우 씨, 정말 미안해.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아들의 바지를 붙잡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결혼 전에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잠시 만났던 것뿐이야. 그런데 덜컥 아이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무서워서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끝까지 실수와 두려움 뒤에 숨어 자신을 변호하는 그녀의 모습은 실로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추악한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저와 제 아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길고 지독했던 연극의 막이 드디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는 며느리의 모습은 한편의 심파극 중에서도 가장 질 낮은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계산된 생존 본능의 발악이었죠. 그녀는 한순간의 실수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자신이야말로 이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인 양 굴었습니다. 인우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도 여자로서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잃을까봐 그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 아이 당신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로 키우면 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그림자처럼 살게요. 제발,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네. 그녀의 말은 실로 가증스러웠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제 아들을 속여온 주제에 이제 와서는 그 아이를 우리 아이로 함께 키우자니요.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제 아들을 기만하여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추악한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역겨운 연극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 인우가 그녀의 눈물에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제가 먼저 나서야만 했습니다. 아가, 그 입 좀 다물어 주겠니? 제 싸늘한 목소리에 시연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왜 끼어드냐는 식의 원망과 도끼가 가득했죠. 어머님은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누가 부부라는 말이냐? 내 아들을 속이고 다른 남자의 씨를 낳아 안방을 차지한 너 같은 것을 나는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디서 감히 우리 아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너가 낳은 그 아이는 너와 그 남자 최민준의 아이일 뿐이야. 우리 집안과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인연도 없는 남의 자식이라고. 알아듣겠니? 제 직설적인 말에 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들, 인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시연의 손을 마치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일어나. 아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시연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에 움찔하며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은 그런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사랑했던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길에서 마주친 혐오스러운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시연, 너와 나 그리고 이 집, 모든 건 오늘부로 끝났어. 아들의 선언에 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인우 씨, 지금 뭐라고 했어? 똑똑히 말해주지. 너와 이혼하겠다는 소리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연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와 애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바닥에 엎드려 처절하게 용서를 빌던 그녀의 표정이 180도 돌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아내더니 언제 울었냐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혼? 좋아. 해줄게. 그런데 순순이는 못 해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협박과 오만한 도끼가 서려 있었죠. 나를 이렇게 내쫓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알다시피 우리 집, 이런 일 그냥 넘어가는 집안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사서 너희 집안을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집안을 방패 삼아 우리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걸. 너의 그 알량한 회사원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을 테니 아버님 퇴직금이라도 미리 당겨받으셔야겠네. 내가 이 결혼 생활 동안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보상, 그리고 우리 아들 양육비까지. 아마 너희 집 기둥뿌리가 뽑혀도 모자랄걸?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지칭하며 양육비를 운운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의 아이도 아닌데 양육비를 요구하다니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후안무치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어디서 웃으세요, 어머님? 이건 웃을 일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를 미워하고 구박해서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잠시 기댔던 것뿐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할 거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트집 잡고 이런 가짜 서류나 만들어서 며느리를 모함하는 악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온 세상에 알려드릴게요. 언론에 제보라도 해볼까? 재벌가 며느리의 눈물, 악독한 시어머니의 만행 고발. 헤드라인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이제 저까지 끌어들여 이혼의 귀책 사유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끝없는 악담과 협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들 기세였죠. 저는 그런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연을 향해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참 시끄럽구나. 제 평온한 목소리에 시연은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분노하거나 두려워할 것이라 예상했겠죠. 마음대로 해보렴. 너가 말한 그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사든 언론에 제보를 하든 어디 한번 마음껏 해봐. 하지만 그 전에 너도 몇 가지는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방금 전 네가 네 입으로 직접 자백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단다.
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내 아들을 속여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를 협박하는 이 순간까지도 말이야. 이건 법정에서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되겠지. 악독한 시어머니의 모함이라는 네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증명해 줄 테니. 녹음기를 본 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양육비, 정신적 피해 보상, 꿈도 꾸지 마라.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너에게 있는데 어떤 법원이 너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니? 오히려 우리가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야. 내 아들이 지난 몇 년간 너와 너의 거짓말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쏟아부은 시간과 돈, 그 모든 것을 너와 너의 그 잘난 집안에 청구할 생각이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간단해. 넌 이 집에서 단 한 푼도 가지고 나갈 수 없어. 너가 입고 있는 그 옷, 너가 들고 온 그 가방, 그리고 저 방에 있는 내 아이. 딱 그것만 챙겨서 조용히 나가면 된다. 만약 너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이 녹음 파일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너희 아버님 회사를 찾아갈 생각이야. 내 아버님의 명예와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너가 더 잘 알겠지. 제 마지막 협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연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가장 큰 방패이자 가장 큰 약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파르르 떨기만 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승패는 그렇게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결국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잠든 아이를 안고 자신의 차를 몰아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집안에는 값비싼 가구와 소품들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듯 공허한 적막만이 감돌았죠. 아들은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옆에서 묵묵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 상처는 깊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미리 알아봐 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으로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 즉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시연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그녀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훑어보더니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증거라면 재판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완벽하게 방어하고 역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신감 있는 말에 아들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예상대로 시연이 측의 반격은 거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혼에 합의하는 척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요구해왔습니다.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장만한 이 집까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죠. 우리는 당연히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태도를 바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우리 측에 있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소장에는 온갖 거짓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시연이를 지속적으로 구박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아들 인우는 마마보이라 아내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손까지 댔다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그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마저 제가 악의적으로 위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자 제 주변의 인간관계도 서서히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몇몇 지인들은 시연이네 집안의 재력과 권력에 눌려 슬그머니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만나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애초에 중매로 만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비난했죠. 저는 그런 사람들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그저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짓밟으려는 그들의 비겁한 모습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의 진짜 친구들은 제 곁에 남아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어 주었고 제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 주었죠. 몇 번의 조정 기일이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시연은 최고급 정장과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무장한 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악독한 시어머니였는지를 유창한 언변으로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판사마저 잠시 그녀에게 동정적인 눈빛을 보내는 듯 보였죠. 하지만 우리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식으로 재감정을 요청하여 그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변호사는 시연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미안해요, 인우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당신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같이 키워요. 스피커를 통해 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지인을 통해 새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바로 아이의 친부인 최민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최민준과 그의 가족들이 시연이 벌인 사기 행각을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연이 자신들의 셔먼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자신들의 핏줄을 다른 남자의 아들로 속여 키우려 했다는 사실에 격노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민준의 아버지는 자신의 손자가 다른 집안의 호적에 올라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연을 상대로 아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시연은 이제 제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옛 연인에게까지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연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는 네 글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의 끝없는 욕심과 오만함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의 결실이 아닌 자신의 신분 상승과 안락한 삶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그녀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죠.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잡히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 저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였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중년 여성의 차분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인우 씨 어머니, 김미선 여사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최민준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친부, 이 모든 비극의 또 다른 원흉인 그 남자의 어머니라니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무슨 의도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례인 줄은 압니다만 혹시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을 조금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사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신 곳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굳이 그들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었죠.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뵙지요. 저는 일부러 시연이가 돌잔치를 열었던 우리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그 장소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니 우아한 트위드 투피스 차림의 한 여성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최민준과 꼭 닮은 날카로우면서도 기품 있는 인상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 아니,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김미선 여사님. 그녀는 저를 사부인이라 불렀다가 황급히 정정했습니다. 그 짧은 호칭의 변화 속에서 그녀가 겪었을 혼란과 당혹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아들과 그 아이 이시연 양이 여사님과 아드님께 저지른 짓에 대해 제가 대신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과를 말없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이시연 양과 교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야 이시연 양이 저희를 찾아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드님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저희 핏줄이라는 것까지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시연은 우리와의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민준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이를 무기 삼아 그들의 도움을 받아내려 했던 것이겠죠.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른 무엇보다 저희 손주 아이가 가장 눈에 밟혔습니다.
자신의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복잡한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그 아이가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는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손주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저희의 호적에 올려 제대로 키우기로요. 이시연 양에게는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소송 비용과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저희 핏줄을 속인 파렴치한 여자가 아니라 저희 손주의 어미니까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은 결국 자신의 아이마저 돈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서 위자료를 뜯어낼 수 없게 되자 곧바로 타겟을 바꿔 아이의 친부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었죠. 그녀에게 아이는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이시연 양이 직접 서명한 양육권 포기각서와 저희 쪽에서 아드님께 보내는 합의서입니다. 저희는 아드님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디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아이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돈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합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 여자와 당신네 아들이 우리 인우 앞에 나타나 얼쩡거리는 일이 없도록 똑똑히 단속하시겠다고요. 제 단호한 말에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사님.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건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민준 측의 개입으로 이혼 소송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연은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최민준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약속받았고 우리와의 소송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 판사는 우리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은 피고 이시연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는커녕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얻었던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아들로부터 시연이 집에서 짐을 빼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으로 가득 찼던 드레스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만 귀신같이 챙겨서 사라진 것이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남편이었던 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나 쪽지 한 장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이 집은, 그리고 내 아들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텅 빈 집을 둘러보며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그 집을 처분하고 제가 사는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을 가기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죠. 아들은 많이 웃고 많이 이야기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는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시연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1층 명품관 앞에서 아이의 친부인 최민중과 악을 쓰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은 온데간데없고 아무렇게나 걸친 듯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완벽하게 관리받던 피부는 푸석했고 도끼만 남은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 당신네 집에서 받아온 돈으로는 택도 없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까짓 돈으로 입을 닦으려고 해? 시끄러워. 합의서에 다 명시된 내용이잖아. 그리고 너 애한테는 좀 찾아가 봐라. 애가 엄마를 얼마나 찾는데. 내가 미쳤어? 그 징글징글한 집구석에 내 발로 들어가게. 돈이나 더 가져와.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아들의 팔을 잡아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들도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미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할 뿐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거짓과 욕망으로 쌓아 올린 삶의 비참한 최후라고.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명예도 그리고 아름다움마저도. 길고 길었던 폭풍이 그렇게 완전히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벌어졌던 그 추악한 소동은 우리 모자에게 있어 지나간 태풍의 마지막 비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이시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것이 오히려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완전한 종결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죠. 그녀는 이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간 악몽 속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상처 위로 묵묵히 흘러갔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아들 인우의 얼굴에는 서서히 예전의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어찌 쉽게 아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한동안 깊은 무력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아들을 섣불리 위로하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어 아들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조용히 걸어두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묵묵히 알려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이 혼자만의 동굴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제가 여느 때처럼 반찬거리를 들고 아들의 집을 찾았을 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조금은 수척해졌지만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아들이 서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맨날 이렇게 무겁게 뭘 들고 오세요? 아들은 제 손에서 반찬통을 받아들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아들의 집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제가 가져다 준 반찬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혼자서 밥을 잘 챙겨 먹고 있었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뭐가 죄송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어머니도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은 제게 진심이 가득 담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 여자의 거짓말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았을 거예요. 제 아들이 아닌 아이를 제 아들이라 믿고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위해 제 인생을 바쳤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그 지옥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제 인생을 다시 찾아주신 거라고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면서 살게요. 아들의 담담한 고백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마음고생과 서름이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어미가 자식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 너만 괜찮으면 그걸로 됐다. 그걸로 다 된 거야. 그날 우리 모자는 아주 오랫동안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폭풍 같던 시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죠. 새로 시작한 운동 이야기,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저를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죠. 아들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주말마다 출사를 나갔고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삶이 다시 생기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한가롭게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뭐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밝고 경쾌했습니다. 응, 그냥 집에 있지. 무슨 일이니? 제가 지금 사진 찍으러 양수리에 나와 있는데 하늘이 정말 너무 예뻐요. 노을이 막 지기 시작하는데 꼭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어머니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풍경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그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그 위를 나는 철새들의 모습까지.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그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요. 그래, 정말 예쁘겠구나. 사진 많이 찍어서 이따 엄마한테도 보내줘. 네, 그럴게요. 제일 멋진 걸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어머니,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따 또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다는 양수리의 하늘만큼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도 꽤나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우리는 따뜻한 빛이 있는 출구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상처 없는 삶은 없겠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짓의 모래성 위에 세웠던 위태로운 행복이 아닌
진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진짜 행복을 찾은 것이죠. 제 아들 인우는 이제 더 이상 유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지켜낸 강인한 어미로서 그 아이의 곁에서 묵묵히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것입니다. 창밖에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세상에 고요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고 우리에게는 눈부신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